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하여 영화 산업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년 전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 많은 산업의 각 분야에 그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극장 관객 수가 전년 대비 73.7%나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었죠. 2년 넘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극장으로의 발길은 점점 줄고 있고 재택근무 등으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게 되자 최근 OTT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은 최고조로 올라 OTT 시장의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를 선두로 디즈니, 아마존, HBO 맥스 등 외국 OTT 플랫폼뿐만 아니라 토종 플랫폼인 티빙, 웨이브, 왓챠,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죠. 오늘은 OTT 시장이 기존 영화 산업들과 어떠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OTT 플랫폼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콘텐츠의 보유량입니다. 신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기존 사용자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락인 효과를 위해 크게 OTT 플랫폼은 세 가지 방법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제작사의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독점적 스트리밍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분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건적 제약이 있는 판권을 얻는 방법, 세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투자해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까지 완전히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 사업 모델로 단순히 라이센스를 구입해 유통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각각 자신들의 IP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작사들이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그 플랫폼 안에서만 유통을 할 수 있게 제한을 두니 결국 모든 OTT 플랫폼 기업들이 세 번째 방법인 직접 콘텐츠 투자 방식으로 힘을 쏟으며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모든 OTT 플랫폼 기업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현재 가장 성공한 OTT 플랫폼으로 알려진 넷플릭스는 2013년부터 하우스 오브 카드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면서 이 옥자가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 그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칸 영화제의 스크린에서 제작사인 넷플릭스의 타이틀이 올라간 직후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영화 상영 8분 만에 상영을 중단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상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추후 이런 반응들이 자막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일시적 상영 중지라는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심사위원을 맡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OTT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겨냥한 듯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는 건 엄청난 모순이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옥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극장협회 역시 넷플릭스가 부가가치세와 텔레비전 세금 등을 내지 않으면서 칸 영화제가 안겨주는 혜택만 가져간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화의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옥자의 동시 개봉에 반대하고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상영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화 배급에 대한 문제는 옥자를 시작으로 기존 배급 시스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존 산업에서는 OTT 플랫폼이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요? 우선 전통적으로 영화라고 불리는 시네마와 OTT 오리지널 영화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영화의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영화의 내부적 요소라고 하면 영화가 상영되어지는 장소와 디바이스의 차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감독들은 극장에서 상영되어질 것을 전제로 이 극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계산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바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입니다. 영화는 극장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움직임을 제한하고 시야를 한정시켜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이는 2시간 가까이 서사를 쌓아 올리는 시네마에서 관객의 카타르시스에 크게 기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OTT 영화는 관객이 편리한 시간과 공간에서 영화를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느슨한 형태의 시청 방식과 환경이 영화에 대한 집중도와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샷 사이즈에서 오는 정서의 차이입니다. 극장에서는 핸드폰의 화면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사이즈로 큰 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롱숏 같은 샷 사이즈를 촬영해도 배경과 인물의 움직임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샷 사이즈를 OTT 환경에서 본다면 관객들은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단순한 배경을 보여주는 샷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롱숏과 더불어 극장에서는 클로즈업 쇼트에서 오는 정서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큰 스크린에서 배우의 얼굴을 보고 느낄 때의 감동과 정서는 작은 화면으로 볼 때와 전혀 다른 감동을 주게 되죠. 반면 이를 고려하여 OTT 콘텐츠에서는 샷 사이즈는 시네마 스크린에서 상영할 때만큼 꽉 찬 클로즈업으로 찍던가 익스트림 롱샷으로 찍는 사이즈는 드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진행해야 했던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영화의 온라인 상영을 모바일이 아닌 PC 상영으로만 상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점은 이런 샷 사이즈에서 오는 정서의 차이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다음은 영화의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기존 전통적 영화 산업 배급 시스템은 상영, 투자, 제작, 배급, 다시 상영으로 이어지는 극장 중심의 수익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극장 중심 수익 구조의 특징 중 첫 번째는 영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라는 것입니다.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제작 과정 내내 투자한 돈을 쓰다가 상영하는 시점에 와서야 실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다른 영화로서의 재투자를 활성화시키고 확장해서 보면 극장을 살리는 일이 곧 모든 영화 산업과 연관된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OTT 플랫폼은 이런 극장 수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아무리 잘 돼도 영화를 만든 제작진들에게 돌아가는 러닝 개런티나 2차 판권 등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데 동기부여에 저해가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영화발전기금의 존재 유무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발전기금으로 영화 입장권에서 3%를 징수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제작 지원과 영화제 지원, 영화인들의 재교육 등 그동안 한국 영화산업이 이뤄낸 양적 질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 제작 배급의 영화들은 이 영화발전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영화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영화발전기금이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에 투자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관객이 볼 수 있는 영화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OTT의 활성화로 제작 환경의 선진화,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의 OTT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하게 되는 건 분명 소수에 한정될 것이고 넷플릭스의 성장이 곧 한국 영화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장과 OTT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선 영화제들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옥자의 상영으로 논란이 되었던 칸 영화제는 올해 틱톡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여전히 OTT에서 배급하는 영화는 경쟁 부분에서의 초청과 상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레드카펫 행사나 백스테이지 풍경, 인터뷰 등은 틱톡을 통해 공개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틱톡 단편 영화제까지 신설한다는 예정이 있을 정도니까요. 베니스 영화제는 더욱 급진적입니다. 2018년부터 넷플릭스에서 제작하고 배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로마에게 제75회 황금 사자상을 수여했죠. 최근 94번째로 열린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애플 TV에서 배급하는 코다에게 OTT 최초로 작품상을,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파워 오브 도그에는 감독상을 수여하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미장센 단편 영화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영을 병행,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온비프라는 섹션을 개설하여 OTT 플랫폼 업체가 제작하고 배급하는 시리즈물을 선보이고 있죠. 반면 비관적인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1인 1디바이스 시대에 코로나로 급부상한 OTT 플랫폼은 관객의 영화 관람 형태를 많이 바꿔놓았죠. 이 소비 방식의 적응은 관객들이 영화 한 편을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시리즈물로 보는 걸 선호하는 특성을 낳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제작도 시리즈물과 자극적인 장르물 위주의 제작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창동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화의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영화와 관객도 변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객이 영화를 받아들이거나 영화를 즐기는 태도 자체가 급속하게 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가 남아있을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는 극장의 대형 화면에서 마블처럼 큰 돈을 들여 만들어진 영화나 혹은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떤 다른 무엇으로 양극화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이죠. OTT 플랫폼 콘텐츠에 집중하기보다는 극장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과거 TV의 등장으로 극장의 위기를 말했었을 때에도 영화관은 더 넓은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 시스템으로 환경의 진화를 하면서 그 경쟁 구도가 종식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극장은 다양한 체험 변화를 하는 곳으로 양분화 고급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실제로 IMAX, 스크린X, 4DX 등의 영화 관람 환경 자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극장을 찾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VR과 AR 등을 활용한 체험형 극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는 극장의 전유물일까요? 아니면 영화를 극장이라는 울타리에 가둬서는 안 될까요? 어쩌면 영화를 둘러싼 환경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팬데믹은 그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한 것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가온 시대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극장은 이제 영화를 위한 독점적인 1차 시장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2019년 미국 영화협회 MPAA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영화 유통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화 투자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죠. 제가 OTT 플랫폼에 대해 부정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시간적, 지리적 제한이 없는 편리한 접근성과 러닝 개런티와 2차 판권 등은 없어지지만 반면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전세계 동시 공개로 광고와 마케팅 비용의 감소가 큰 장점이죠. 실제로 코다로 나무조 현상을 들어올린 청각장애 연기자 트로이 코처는 코다는 전세계에서 볼 수 있다는 한마디로 OTT 콘텐츠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도 영화 90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매년 20편에서 30편가량의 영화를 개봉했던 것을 감안하면 넷플릭스는 어느새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찍어내는 스튜디오가 된 셈이죠. 자본의 쏠림과 함께 영화의 거장들이 OTT 플랫폼으로 대거 이전함으로써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는 지금 할리우드 흥행 감독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행보가 시사점이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유지해오던 제작사 워너브로더스가 모든 영화를 극장과 자사 OTT인 HBO Max에 동시 서비스를 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크게 분노하여 워너브라더스를 떠나고 유니버셜 픽처스와 손을 잡은 것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내건 조건은 6가지입니다. 첫째, 100% 재량권 보장. 둘째, 100일 이상 극장 상영. 셋째, 1억 달러 제작비 지원. 넷째, 1억 달러 마케팅비 지원. 다섯째, 흥행 수익의 20% 보장. 여섯째, 차기작 개봉 전후로 3주 동안 타작품 개봉 금지. 이제 영화를 상영 플랫폼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된 걸까요? OTT는 영화의 보완제가 될지 대체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해 보이는 건 앞으로 극장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영화 로마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의미심장한 인터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화학개론이었습니다.